안녕하세요. 단도박 이선생입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빚인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채무자의 권리라고. 우리는 항상 채무자죠. 우리의 입장은. 어,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채권자고요. 그러니까 돈을 갚아야 되는 입장에 채무자가 무슨 권리가 있겠냐만 매우 중요합니다. 채무자의 권리는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법적인 의무죠. 이 테두리 또 우리의 권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부분을 알아야만 거기에 대해서 압박감을 우리가 어느 정도 해소하고 계획을 세워서 어떤 빚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고, 무조건 이 빚에 대해서는 우리는 권리가 없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따라간다는 생각을 하면 그 압박감에 휘둘려서 결국은 내 회복을 하기가 매우 어려운 그런 도박 중독에 자꾸만 도박으로 그 문제를 다 해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내용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우리가 최소한 우리가 능력이 많아서 빚이 갚을 능력보다 더 많은데 우리가 안 갖고 있는 건 절대 아니잖아요. 그래서 계속 그 어려운 빚에 허덕이다 보니까 우리 계획이 무너지고 도박에 자꾸 의지하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데, 이 채무자의 권리는 매우 매우 중요한데 이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겠죠. 야, 채무자가 무슨 권리가 있겠냐. 물론 돈을 빌려준 분들 입장, 채권자들 입장을 저희가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당연하죠. 어쨌든 그들과의 인간관계는 이미 선을 지나갔기 때문에 양심과 도덕, 윤리적으로는 너무 죄송하고, 관계도 이미 끝나버리는 경우도 많죠. 심지어는 형제지간의 관계도 이 돈 문제 때문에 해결이 되지 않아서 영원히 끊기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그 부분까지 다 다루기에는 너무 어렵고요. 최소한의 부분, 그러니까 법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사회생활을 할 수 있으려면 그 법의 테두리 안에서 살아야 되니까요. 오로지 그 법적인 부분에 의한 채무자는 어떤 권리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원래는 이게 제 주 전공인데, 요즘에는 뭐 너무 힘들다 보니까 제가 이 부분을 잘 다루지 못했는데요. 오늘 이 얘기를 하게 된 동기가 뭐냐면, 이 편지가 있습니다. 이 편지가요, 제가 한 7년 전에 상담했던 분의 따님이 오셔서 어느 날 갑자기 최근에 이제 저한테 연락이 와서 뜬금없이 방문하고 싶다고 해서 오세요. 그래서 봤더니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7년 후에. 근데 이제 최근에 돌아가셨는데 좀 객사를 하셨고, 그 7년 전에 되게 열심히 따님이 데리고 와서 저랑 상담을 했던 아버님이 그 후에 안타깝게 회복을 못해서 따님과는 사이가 안 좋아져서 가족과 떨어져서 살다가 돌아가시다 보니까 굉장히 슬펐겠죠. 그리고 나서 장례를 치르는데 그 당시 아버님 유품에서 그 당시 저랑 같이 상담하면서 썼던 일기가 나오고, 그리고 그때밖에 기억이 우리 따님에게 없었대요. 아버지와 같이 지냈던 기억이 많이 없다 보니까 단 3개월간 아빠와 같이 상담을 받으러 다니면서 열심히 했던, 그러면서 조금 마지막에 사이가 좋지 않아서 힘들었던 괴로움에 제 생각이 났고, 제가 그때 그랬거든요. 아빠는 아빠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계신다. 원래 너무 많이 이게 힘든 거다,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근데 그때 그 말을 잘 이해하지 못했는데, 이제 와서 후회가 된다면서 와서 그 빵에, 그런 거 받으면 안 되는데 빵을 사오셨는데 그 빵 안에 편지를 놔두고 가셨고, 그런데 이제 이게 너무 안타까운 게 아버지의 빚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아버지의 빚에 대한 대처 방법도 매우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잘 모르죠, 일반인 같은 경우. 정말 그렇게 알기가, 경험해 보지 않은 분들은 부모가 상속을 안 할 게 빚밖에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누구한테 알아보기 되게 어렵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부터 조금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오늘 제가 이 주제를 삼게 됐는데요. 서론이 길었으니까 빨리 얘기해 볼게요. 일단 부모님의 빚은요, 우리나라 법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빚이 잘못 아신 분들이 많아요. 내가 자살하면, 죽으면 이 빚이 내 자식에게 간다, 내 와이프에게 간다. 절대 아닙니다. 그 빚을 받을지 말지의 선택도 그들의 권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빚만 있는 게 아니라 재산도 있을 경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를 산계 처리해서
받고 안 받고 뭐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요. 일단은 끊지 못하고 돌아가신 분 같은 경우 빚만 있겠죠. 그거는 내가 상속을 거부하면 됩니다. 그 상속 거부는요, 법률 행위고요. 돌아가신 사망 신고를 한 3개월 이내, 그렇죠. 사망 신고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를 법원에 가서 상속 거부를 하면 되는데요. 아마 직접 하시기에는 많이들 어렵고, 동네에 있는 법무사 찾아가시면 한 2, 30만 원 정도 주시면은 할 수도 있고요. 요즘에는 다 원래 스스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유튜브나 인터넷 보시면은 스스로 그 상속 거부 신청하는 법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전혀 절대 1원도 그렇죠.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상속을 거부해 놔야 하는데 그 3개월이라는 시간이 넘어가면은 자동적으로 빚도 상속이 돼서 좀 안타까운 상황이 되니까 이걸 꼭 명심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그리고 이제 상속이 거부된 빚을 달라고 빚 독촉을 할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상속 거부했다. 나는 법적으로 이런 증거가 있다. 그런데도 뭐 받는 사람 입장이야. 그쵸?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게 어딨냐라고 하면 그때부터 법적 행위가 발생하고 불법 채권 추심이 되는 거고요. 그때부터는 신고하시면 형사처벌 받습니다. 네. 어쩔 수 없죠. 우리 권리가 있는 거니까. 두 번째 얘기할 거는, 부부재산입니다. 부부재산. 예전에는 도박 문제 있을 때는 많이들 이혼들 하셨죠. 뭐 법적인 이혼이라고 하죠. 형식적인 이혼은 하실 이유가 전혀 없어요. 진짜 싫어서 이혼하는 거 말고는요. 남편 빚을 남편 재산이 없고 못 갚는다고 와이프가 재산이 있고 능력이 있다고 해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부부재산 별산제로 너 건 너 거, 내 건 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악용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죠. 애초에 주로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이 그런데요. 혹시 모를 일 때문에 내 재산을 안 놔두고 모든 명의를 이제 와이프 재산으로 해놓으면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 역시도 와서 이제 돈 달라고 와이프한테 모든 행위를 할 경우에는 불법 채권 추심 행위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요 얘기는 좀 뒤에 하려고 했는데 최근에 또 우리 주로 다뤘던 불법 사채 30에 50대 줄 있죠. 그 부분을 지금 국가가 전면적으로 나서서 원인을 무효시키는 불법 행위로, 원래는 이제 걔네들의 불법 행위, 그러니까 빚독촉, 협박, 강요 이런 것들, 공갈 협박 이런 거를 우리가 형사처벌을 할 수 있지만 원금 있잖아요. 혹시나 원금을 한 푼도 못 주고 있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우리 도박 문제가 있는 사람들 경우에는 그 돈은 뭐 민사적으로는 언젠가는 갚아야 되는 돈이었는데 이제부터는요 법이 바뀌어서 원천 무효, 이건 불법적인 행위를 했기 때문에 국가에서 민사적으로 보호해주지 않는다. 그래서 원금까지도 갚지 않는 방향으로 지금 법을 수정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제야 그 부분이 조금 바뀌고 있다는 거 유튜브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이제 간단하게 이 부분에 대한 어떤 큰 줄기만 일단은 설명을 좀 드리고, 제가 요즘에 이제 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요, 이 부분에서만 관심이 있는 분들은 제가 항상 핵심 과정, 심화 과정은 멤버십 쪽에 올려놓으니까 그쪽을 좀 이용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좀 넓은 부분을 다 다뤄야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명의인데 이것도 한번 따로 단독 시간을 빼서 다뤄야 되는데요. 우리의 예방활동 중에도 꼭 필요한 내용이고, 중독자, 우리 회복자의 명의 재산, 그러니까 내 명의로 된 재산 뭐가 있을까요? 뭐 차가 있을 수 있고 집이 있을 수 있죠. 그 다음에 적금 같은 거 있을 수 있습니다. 웬만하면 하지 말라는 뜻이죠. 네. 내가 도박을 또 하면 어쨌든 간에 내가 신용으로 받은 돈 외에는 그 재산은 이미 내 명의로 돼 있으면 결국은 그 재산까지도 다 피해가 가기 때문에 아까 부부재산 별산제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재발을 하고 어느 정도 빚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는 제가 상담을 할 때 항상 제가 부부들에게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도박자 명의에 있는 재산은 와이프 명의로 다 명의 변경해 놓으세요. 이거는 뭘까요? 앞으로 도박을 할 경우를 대비를 하는 겁니다. 이미 도박을 한 것에 대해서 도망가는 행동이 될 수는 없어요. 그것은 그 시점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도박을 해놓고 돈을 빌려놓고 내 명의를 넘겨놓는 거는 그건 이제 사행이라고 그래서 그게 적발되면은 원상복귀가 돼요. 의미 없는 행동이 되는데 이것도 심화 과정에 따로 올려놓을 텐데, 제가 여기서 명의 변경을 해놓으라고 하는 거는 일단 1차 도박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 그 후에 대출이나 어떤 또 재발을 통해서 생기는
부채 문제를 명의가 있으면 그 명의에 달라붙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금융 서비스 제도가 상당히 많이 제약이 됩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명의를 절대 해놓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부터 좀 제가 드릴 말이 핵심인데요. 빚독촉 있죠. 돈 달라는 거. 예전에 우리 뭐 옛날 영화들 보면은 뭐 저기 조인성 나오는 거 비열한 거린 거 거기서 뭐 빨개 벗고 막 이렇게 돈 줘라고 하는 것들 있죠. 옛날엔 가능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돈을 못 주는 행위는 민사적인 행위죠. 그렇죠. 있어서 못 주면 그건 사기죠. 당연히 띄어먹고. 하지만 그 민사적인 행위인데 내가 이 사람에게 법이 정해놓은 장소, 시간, 그 다음에 돈을 요구하는 횟수, 전화를 거는 횟수, 이게 다 디테일하게 정해져 있거든요. 뭐 집을 방문할 때는 미리 알리고 방문해야 되고, 그 다음에 몇 시부터 몇 시 사이에는, 그렇죠, 아침 8시부터 밤 9시 사이 넘어서, 그러니까 오밤중이나 아주 애초에 새벽 같은 경우에는 연락을 해서는 안 되고, 이런 디테일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걸 채권추심금지법이에요. 채권추심법이라고 있습니다. 채권추심법. 이 안에서 활동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넘어가면은 이건 이 사람에게 그 형사적인 처벌을 받게 할 수 있는 되게 중요한 법이니까 이 부분을 잘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그래서 국가기관이에요. 뭐 금융감독원, 여기서 이게 지금 발급되어 있는 이 팜플렛인데 여기에 8가지 이렇게 해가지고 채권추심금지법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이렇게 알려주는 이런 홍보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알고 계셔야 모든 그런 빚의 요구를 다 받아들일 내용을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방법, 행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빚독촉도 그 정해진 방법에 의해서 해야 된다는 건데, 모르면 과거의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면 그냥 내가 빌렸으니까 그걸 당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극한의 상황까지 갔을 때는 내가 알고 있는 한 나의 권리를 표현해야 되겠죠, 상대방에게. 그렇죠. 그래서 그게 보통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심화 과정에서 내가 남겨드리겠지만, 제가 멤버십에는 자세히 남겨드리겠지만, 뭐 결혼식, 입학식, 졸업식, 뭐 장례식, 입원, 병원에서 입원, 이런 데 와서 이런 장소까지 쫓아와서 돈을 달라고 하는 행위들, 이런 거 하면 안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화를 뭐 100번, 1000번, 10번, 뭐 20번 이렇게 하는 것도 불법 채권 추심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인터넷 찾아보시면은요,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채권 추심법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재밌는 내용들을 좀 얘기해 볼까요? 우리가 도박 중독에 걸려서 막 망가질 때 돈을 막 마구잡이로 빌리죠. 그래서 못 갚는 빚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걸 개인회생이나 파산 같은 걸로 해결을 하는데, 자, 볼게요. 우리 요즘의 태세로, 요즘에는 통신비 연체가 되게 많죠. 소액 결제를 많이 하니까 핸드폰으로요. 자, 통신비는 엄연하게 얘기하자면 신용대출은 절대 아닙니다. 소액 결제를 해서 못 갚은 외상값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통신비는 3년간 그 돈을 갚지 못하면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죄를 져가지고요, 도망 다니다가 그 기간 동안에 만약에 검거가 되지 않으면 죄값이 사라지는 게 있어요. 그렇죠? 죄는 있지만 죄값이 사라지는 처벌이, 그걸 뭐라 그럴까요? 공소시효라고 그러죠. 공소시효. 살인은 공소시효가 15년이었는데 그게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어느 날부터 우리는 이제 살인은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자, 빚을 못 갚는 사기 있죠. 내가 빚을 떼어먹고 도망갔는데 그 사기의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10년. 그런 공소시효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폭력이 몇 년, 이런 공소시효가 있는데요. 도망 다니죠. 그래서 빚도요, 소멸시효가 있어요. 소멸시효. 네, 이 빚이 사라지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종류에 따라서 시간을 정해놨는데 제가 굵직굵직한 것만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알고는 계셔야죠. 그래, 통신비가 3년이에요. 3년 동안 연체를 해서 못 갚을 경우에는 이 통신비는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요구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대출, 현금 서비스, 그 다음에 신용카드, 그 다음에 뭐 있을까요? 신용대출, 이런 대출이 있죠. 이건 5년입니다. 그러니까 소멸시효가 5년. 대출 기간에서 못 갚아서 내가 개인회생이나 개인 워크아웃도 안 하고요, 아예 못해서 그냥 신용불량자로 쭉 살다가 5년이 지나고 6년이 지났는데, 그러면 이 부채는 없어지게 됩니다.
예, 부채 자체가 그냥 소멸되는 거예요. 요구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요것도 조금 디테일한 과정은 좀 더 뒷부분이 있는데 일단 굵직한 내용은 그렇습니다. 3년, 5년, 그 다음에 개인 대 개인 거래가 있죠. 내가 뭐 삼촌한테 빌리고 직장 동료에게 빌렸던 돈들. 이 채권은요, 10년입니다. 10년. 10년 동안 이 부분이 어떤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멸이 돼요. 그러니까 10년 뒤에 내가 그것을 요구하게 되면 뭐 돈을 갚을 우리 채무자의 권리로서 그걸 거부할 수 있어요.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하거든요. 그 표현을. 소멸시효가 완성됐다. 물론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참 이 법이 위법이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뭐 디테일한 내용은 법전에 돼 있기 때문에 디테일한 내용은 법으로 이 권리에 대해 되게 중요하게 권리를 행사를 하지 않을 경우에 그것에 대해서 불이익을 주는 그런 문제로 돼 있습니다. 소멸시효라는 게. 그러니까 10년이라는 세월 후에는 이 빚에 대해서는 어떤 요구를 할 수가 없는, 요구를 했을 경우에 그게 불법 행위가 되는 그런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보다 또 재밌는 내용들이 있어요. 통신비의 예를 한번 들게요. 이 소멸시효가 완성돼도 그러니까 빚이 죽어 있죠. 채권이 죽어 있다가 나쁜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나 이제 사채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죽은 채권을 사요. 그래서 그냥 이 사람들에게 얼렁뚱땅 물어봅니다. 어디 채권 산대요? 몇 년 전에 이거 원금이 얼마고 이자가 얼마인데 이거 어떻게 하시겠어요? 뭐 이걸 깎아드릴 테니까 이거 얼마에 갚으실래요? 이거 얼마인데 갚으실래요? 그러면 이게 소멸시효로 죽은 채권인데 그 사실을 법적인 내 권리를 모르고 갚겠다고 하면은요, 죽은 채권이 살아나요. 그 날짜로부터. 참 신기하죠. 그러니까 내가 행사해야 할 권리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때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거는 이미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몇 월 며칠부로 소멸시효가 완성돼서 내가 변제해야 될 의무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거에 대한 채권 추심을 계속 하는 경우에는 돈을 달라고 하시면은 불법 채권 추심으로 형사 고발하겠습니다라고 경고를 주셔야 돼요. 그들도 다 알아요. 아는데 모르는 척하고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거죠. 그럴 경우에 여기서 냉큼 그거를 알겠습니다, 갚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거나 문서를 작성한다거나 일부 금액을 또 부분 상환을 하잖아요. 통장에 입금을 하면 그때부터 그거를 갚겠다는 의지로 그 소멸시효가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를 잘 알겠죠. 어쨌든 이게 뭐 우리 도덕적인 부분을 제외하고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이 내 권리가 도대체 뭐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계속 우리가 주장하는 그 재발의 문제점, 채권 추심의 압박감, 채권 빚에 대한 압박감 때문에 선생님 저는 자꾸만 도박에 손을 대고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얘기를 할 그런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어쨌든 지금부터는 냉정하고 아주 치열하게 내 회복을 이끌어 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이 법적 상식을 스스로에게 대입해서요. 아,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고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있어야 누구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경황이 없기 때문에 가족들도 마찬가지예요. 정신을 못 차리죠. 그러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자, 어떻게 오늘 영상은 좀 내용이 긴데요. 제가 최대한 짧게 얘기해도 이 정도로 많습니다. 거의 100분의 10도 다 설명을 못 드렸거든요. 제가 좀 디테일한 설명들은 쪼개서 멤버십 영상을 제작할 예정이니까요. 자기가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 내용들을 좀 찾아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어쨌든 7년 전 상담했던 분의 따님 때문에 이렇게 오래된 빚, 그 다음에 부모가 밀려주는 빚에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를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예, 영상 마치겠습니다.